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민심을 외면한 전쟁 광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한 말입니다. 북한이 삐라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 전단 안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악랄한 말들이 담겨 있었는데 동시에 북한은 무인기도 우리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의 의도 무엇인지 잠시 후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또 강한 불신, 국민에게 물갈이를 요청했다. 국회 수준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 모습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당직자들이 국회에서 TV로 지켜보고 있는 사진 오늘 동아일보 정치면에 실렸는데요. 박 대통령 어제 담화에서 국회 심판론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국회 수준이 떨어진다. 국회를 못 믿겠다. 박 대통령의 국회 불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띄운 의도는요. 우리의 확성기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북한의 무인기가 이 개성을 통과해서 군사 분계선 쪽을 넘어서 다시 회항을 해서 북쪽으로 날아갔는데 북한이 이번 무인기를 보낸 거는요.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리 쪽의 확성기 좌표가 어디인지 만약에 나중에 확성기를 타격한다면 어떻게 타격을 해야 될지 미리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북한 김정은이 무인기를 보낸 이유 그리고 북한이 날려보낸 그 삐라에 담긴 메시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치면인데 최경환과 친박 재선들 강남에서 3시간 만찬을 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요즘 계속 저녁 술자리 만찬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세다. 이 자신감. 내가 특사다. 내가 최경환이다. 우리가 대세다. 이 자신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우리가 대세다. 선거구 공백에 설익은 총선 연기론. 이거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요.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총선 연기해야 되지 않겠냐. 양당 체제의 이기심이, 극단주의인 이기주의가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이어졌다. 총선 연기해야 되지 않겠냐. 안철수 의원이 총선 연기론을 띄웠는데 안철수 의원의 이 총선 연기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뒷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더민주당 사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장병환 의원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 등 6명은 다음 주 탈당이 순차적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더민주, 호남 다수당의 지위 상실은 시간 문제다. 한겨레 신문이 썼습니다. 더민주당의 호남 다수당 지위 상실은 시간 문제다. 문재인 대표, 과연 호남이 떨어져 나간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요?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장병 1000여 명이 전역을 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북한. 잘 보세요. 애국심인가? 아니면 취업 스펙용인가? 에이, 설마 취업 스펙용으로 군대 전역을 연기하겠습니까? 제가 군대 다녀와서 말인데요. 그 군대 하루라도 더 있기 싫습니다. 이거 애국심 맞습니다. 취업 스펙용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파트를 팔고 산 최태원 내연녀와 SK 계열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일명 찌라시 이런 얘기,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 씨와 김 씨의 아파트를 산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를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서 이 의혹이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과연 최태원 회장과 이 내연녀 사이에 만약에 SK그룹의 돈과 그 아파트가 오고 간 사실이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 또 한번 수사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옆에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바로 북한이 어제 남측의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낸 무인기 때문입니다. 무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북한이 북한이 내려보낸 무인기, 그 실체가 뒤늦게 드러났을 때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내려보낸 이 무인기는 중국제 무인기다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이 북한의 무인기 실체를 전 국민에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 북한 무인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당일에 맞춰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무인기에 무언가를 실어서 내려보냈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날려보낸 이 무인기는 북한을 향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의 확성기의 좌표를 이 무인기를 통해서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 북한이 어제 날려보낸 건 B라도 있었습니다. 그 B라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지 제 뒷면에 준비했는데요. 백두산 혁명 강군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빈말을 하지 않는다.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쟁의 물집을 터뜨린다면 백두산 총대는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백두산 총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함부로 지저대면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북한 표현답습니다.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것이다. 북도발로 자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바보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전쟁의 도화선에 불타는 대북 심리전. 방송직에 당장 그만두라. 역시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는 삐라 메시지를 북한이 날려보낸 건데 한번 보십시오. 칼라삐라입니다. 칼라삐라로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불바다가 되는 장면, 그리고 우리의 확성기를 조준사격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 북한이 어제 삐라로 날려보낸 것입니다. 이 삐라와 함께 북한이 날려보낸 무인기,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는 1000명의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저녁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지에서 저녁 연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의 숫자만 1000여 명입니다. 국방부는 만약에 저녁 연기하지 말라라는 말도 안 했으면 1000여 명이 아니라 2000여 명, 3000여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제, 오늘 돌직구쇼의 첫 번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신 정성희 위원님, 북한이 무인기와 삐라를 동시에 날려보냈고 우리 장병들 1000여 명은 저녁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우리 장병들의 이 저녁 연기를 두고 한쪽에서는 이거 애국심이다. 그런데 아주 일각에서는 이거 혹시 취업 스펙용 쌓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달갑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시선도 있던데 저는 애국심이라 믿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애국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펙이라기보다는 요즘 자소서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정말 남북의 긴장이 있었을 때 저녁 연기 신청한 사람이 500명 가까이 되었잖아요. 예. 그중에 일부러 SK가 전부 다 원한다면 다 채용하겠다 그래서 취업이 된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SK 그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녁을 신청을 상당히 저녁 신청을 해서 연기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답니다. 예. 그랬는데 부모들이 와서, 특히 엄마들이 와가지고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기 군대에 더 있을 예정이냐 하면서 엄마들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데려갔다. 예, 제가 직접 들었는데 데려가서 일부는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취업이 된 걸 보고서 막 뭐라 그랬다는 거. 왜 내가 있겠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와서 데려갔냐.
그것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또 누가 뭐 취업을 또 SK가 해주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다. 나와봤자. 뭐 취업도 안 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맞물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육군 병장 출신으로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마친 진짜 사나이 출신이신데 지금은 뭐 새누리당 싱크탱크 소속인 여의도 연구 소속입니다만 이거 청년들의 애국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취업 스펙용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제가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군대 다녀온 지가. 예. 38선으로 치면 38속 이북에 있는 강원도 양구라는 굉장히 깊숙한 곳에 군 생활을 했는데요. 완전 최전방이네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예. 이라크 파병을 보낸다고 병사들한테 자발적인 모집 요청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희 부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딱 2명을 뽑았는데 예. 이라크의 파병 사실은 어찌 보면 사지일 수도 있는 전쟁터에 가는 건데 예. 서로 가겠다고 엄청난 경쟁률이 일어났거든요. 당시 김병민 전 의원도 이라크 네. 내가 가겠다. 아주 가고 싶었죠. 다만 예. 저는 그 당시에 뽑는 게 2등병, 1병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제가 그 직급에 걸려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애국심, 우리 장병들의 애국심만큼은 저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뜻이 있으면 그 결과도 좋기 마련인데 지금 오늘자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9.3%인가요? 역대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애국심을 보인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특혜를 주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요 됩니다. 기사가 제가 제대한 지 한 예, 20년 정도 됐거든요. 윤태곤 실장은 네. 어디 복무했습니까? 저도 이제 육군 병장으로서 이렇게 통신병이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성희 선배님 기억하실 텐데 동해 북한 잠수함이 넘어와가지고 야, 그때는 더 이제 살벌했네요. 특수부대 한 30명이 강원도를 휘젓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저희가 있을 때는 저녁 연기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었냐면은 내가 집에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위에서 일주일 동안 저녁 시켜주지 마라. 예. 국방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는 저녁 연기는 그 이야기를 저녁 연기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네.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죠. 연기가 일주일 됐던. 동안은 제대가 없다. 뭐 이 상황이 끝난 다음부터 예. 제대를 해라 그랬는데 참 요즘은 어쨌든 이런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요 윤선 변호사님. 기사가 제가 원래 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고 그때 어제 기사에는 500명 정도가 전역 연기를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선 진짜 대단하다. 정말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군대를 가본 분이라면은 지금 김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단 하루도 있기 싫을 예. 텐데 우리 저 남자 3인방은 다 육군 병장 출신. 진짜 단 하루도 있기 싫을 그곳에 그래도 전역 연기를 신청한다는 거는 이번에도 또 기업들이 특채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한다는 건 대단하다,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봤어요. 예. 근데 그 댓글들이 지금 서울신문이 받아쓴 것처럼 뭐야 스펙 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지어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 막 이런 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참 뭐랄까 우리가 참 불신의 사회에 살고 있구나. 예. 뭐 기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저녁 연기를 하든 그 뒤에는 뭐 내심 어떤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100% 순수한 마음만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좀 더 선으로 다가갈 때는 우리가 네. 그거는 칭찬을 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이건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야. 왜 어디가 또 있을 특채 것이다. 가려고 하려고? 아유 좀 우리가 그냥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인정해주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검은 속내가 드러났을 땐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기 이라크 파병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동아일보에서 많은 사람들의 자소서를 보잖아요. 기자를 그렇죠. 또 지원하는 수천 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이라크에 다녀온 친구가 쓴 게 있었어요. 예. 그 댕당한 스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입사하기를 위해서 이라크도 다녀오고 이 열사의 사막을 거쳐서 동아일보 왔습니다. 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예.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서 이렇게 뽑았거든요. 일차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동아일보 입사하기 위해서 이라크 파병에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이제 중요한 스토리가 되니까 뽑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취업난의 하나의 반영인 것 같아서 네. 그런 것까지 스토리로 활용하는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또 요즘은 저녁 연기도 이해가 되는 게 군대 가기도 힘들거든요. 요즘은 군대도 재수해서 가요. 제가 아는 사람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미국 유학 생활 중에 왔는데 1년간 이게 예.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다른 청년들의 아픔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예. 군대 가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힘들다 하는 측면을 좀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국군 장병
천여 명이 전역 연기를 감내하고도 이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뜻을 밝히고 있다. 이 애국심만큼은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와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끝끝내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을 향해서 삐라를 살포하고 무인기까지 날려보내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도 북한의 핵실험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 우방의 핵 우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자. 사실은 여의도 정계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핵 무장론이 민간으로 솔솔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칼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문명의 프리킥. 허문명 논설위원이시죠, 이제. 저희 돌직구쇼의 또 원년 멤버기도 한데 제목이 박정희는 왜 핵을 가지려 했을까?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10시간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에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협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핵은 핵으로만 견제되고 방어된다는 것이 세계 핵 무장의 역사이기도 하다. 만약에 핵 우산이라는 것도 미국의 핵 우산도 막연하다. 핵을 실은 B-52 폭격기나 핵 잠수함이 한국의 하늘과 바다에 24시간 돌아다녀야 북한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만약에 핵전쟁 버튼만 누르면 남한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미국 폭격기가 몇 시간 후에 날아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핵 개발을 하려 했을지를 되새겨봐야 된다. 라는 내용의 핵 무장론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각에서도 일고 있다라는 내용의 칼럼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 자 정성윤 의원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한국은 핵무장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일단이 아니라 전 핵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전술핵도 안 된다는 예. 것은 인식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 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핵에 대해서는 좀 트라우마가 이제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누가 트라우마가 있다는지 모르겠지만 불신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월남에 가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언제든지 우리를 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신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라늄 농축이라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로 표출이 됐었거든요. 예. 오늘 홍영 씨 논설위원에 따르면은 79년도에는 핵 개발이 95% 전후로 완성돼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79년도에 이미 핵 개발이 95% 전후로 완성이 이미 돼 있었다. 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딸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주국방 핵심인 어떤 핵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미국층에 있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강화를 통해서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핵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깡패라고 해서 우리도 다시 그런 예.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태도니까 아니다라는 것에 그었고요. 이것은 전 대통령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전 의원님, 예. 대통령은 비록 핵을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지만 네.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혹은 이 언론과 여론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핵무장 필요하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이번에 잘 주고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상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여론에 운을 띄운 게 원유철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잘 읽냐라고 얘기했을 때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원유철 원내대표 친박 중에 친박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원유철 원내대표가 미리 사전에 포석을 쭉 던지면서 국민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이런 당위에 대해서 얘기를 쭉 던진 겁니다. 예. 대통령도 어저께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제사회와의 지킨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 핵무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까라고 국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한 거죠. 참 재밌는 지점인데 네. 김병민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예. 대외적인 메시지는 핵무장 안 된다는 거지만 사실 측근인 원유철 원내대표를 통해서 핵무장론 이야기를 꺼내는 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큼 일단 미국한테 뭔가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를 저는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담화의 메시지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을 향한 메시지도 강력하게 보여줬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대통령과 단독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살짝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살짝 언급해 줬다라는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할 수 예. 있는 부분들은 딱 그 정도 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호 시장님. 저는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예. 핵무장에 대해 가지고 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일본입니다. 일본이다. 우리도라고 할 거거든요. 한국도 하니까 우리도라고 해가지고 이 동북아 전체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적 한미 동맹도 되게 위태로워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게, 좀 보수적인 분들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국가나 한미 동맹이 돼야 된다. 근데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전시작전권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되려면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예. 하나 둘도 못 하는데 한 10계단을 뛰어서 올라가자는 이야기니까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대한민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신문이야기 도직구쇼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전 조간신문에서 박 대통령의 어제 담화문을 각각의 주제별로, 각각의 시각별로 재미있게 요점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박 대통령 담화문, 재미있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우선 만나보시죠. 이제 국민이 나서달라. 오늘 저희 도직구쇼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숨에 포커스를 맞춰보려 합니다. 대통령 어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종일관 기자들을 만나서 농담, 유연한 제스처를 취하다가 유독 이 국회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대 박근혜 대통령의 한숨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 해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프리존 특별법을 이제 곧 만들어서, 이것도 뭐 경제 활성화 법이죠. 근데 뭐 지금 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참 만들기도 겁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회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쉽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국회 얘기할 때 왜 한숨 쉬는지 그 심경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긴 하는데, 윤태구 실장님. 예. 어제도 대통령이 국회 얘기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다. 이 국회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이 나서달라, 이제 네 차례나 강조했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국민이 나서달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뭐 데모를 하자, 금모으기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거든요. 예. 표 찍어 주지 마라, 이 이야기죠. 결국은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은 정말로 국회가 답답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은 경제가 활성화될 건데 안 잡아주니까 너무나 답답한 게. 경제활성화법, 예. 노동개혁법, 대테러 방지법 하나도 국회가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에서는 그런 진정성, 찬반을 떠나가지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치적 보석이 있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총선이라는 게 대통령 임기 이제 4년 차에 벌어지는 총선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중간 선거라는 거는. 근데 정권 심판론에 맞붙이는 프레임이 국회 심판론인 거죠. 예. 대통령이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대해서도 싸잡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진실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계속 예.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국회 심판론으로 총선까지 이제 끌고 가겠다. 이런 것도 아까 이제 우리가 저녁 연기할 때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냐 했겠지만은, 대통령이 정말 답답한 마음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정치적 보석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시니까 답답한 진정성도 있지만 어떤 선거용 프레임도 있다. 논소리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봤습니다. 예. 어저께 대통령 대국민 잔말을 집어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막 오죽 답답하면 저럴까, 오죽 절박하면 저럴까 하는 예. 그 안타까움이 막 밀려드는 동시에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어디서 국무회의나 확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매일 국회를 호통칠 때 그렇군요. 했던 모습의 확장판이다. 예. 이번에는 이제 앞에 수석 비서관들을 놓는 게 아니라 기자들과 국민을 놓고서 평소에 하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네.
했던 모습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안타까움과 절박함 이것은 많이 느껴졌지만 또 한 번의 국회 심판론을 국민 앞에서 한 거에 대해서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국회도 국민이 선출했고 대통령도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해서 둘 다 선출될 권력이에요. 선출된 권력이죠. 근데 둘 다 이렇게 사실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사실 입법부의 견제거든요. 견제죠. 예. 견제인데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국회가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을 딱 가지고 계시면서 국회를 한 번 더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국회 선진화법. 저도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인하는 것이다. 법이거든요. 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찬성을 하신 마당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일부 원인 제공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면서 국회만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볼까. 네. 그런 측면이 생각이 많이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민 전 의원님,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절박함과 답답함은 아마 그 담화문을 보는 국민들이 더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말도 했어요. 아휴 한숨 쉬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표의 반응을 보니까 김 의원님, 우리 국회가 여야가 대통령이 추구하는 뭐 대테러 방지법이나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줄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질문했잖아요.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직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일 많으시다. 예, 왜냐하면 입법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주 온당한 지적이고요. 예. 뭐 저는 다른 거 다 떠나갖고서는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부의 기능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야 되는 건 대통령께서 굳이 언급 안 하셔도 국민들이 다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마비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사실이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 당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은 명확히 다릅니다. 입법부는 대한민국의 큰 틀의 제도를 만드는 곳이고요. 예. 행정부는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곳이죠. 사실상 굉장히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행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조금씩 행정의 역할들을 바꿔내면은 더 좋은 일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공공개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예. 사실상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많이 행정부의 노력으로 좋아진 게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남탓만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입법부도 굉장히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행정부도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거든요. 법이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남은 지금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신임부총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멤버들과 함께 나머지 2년을 지내게 될 텐데요. 레임덕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국가를 위한 행정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를 위해 행정 제가 펼쳐달라. 이거 한마디만 좀 더 보태고 싶은 게요. 좀 듣기 좋은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지겨운데 대통령이 국회 비판을 강하게 하신 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한 6월부터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부터거든요. 그렇죠. 7개월 정도 비슷한 레퍼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효과를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쭉 보면은 국회에 대한 이제 강한 비판, 노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대통령과 행정부 뭘 더 할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과니까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라고 있었는데 정부하고 대통령은 다 잘했다예요. 어제 예. 보면은 뭐 하나도 좀 못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도 잘못했는데 너도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통상 우리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국회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은 대통령 그럼 다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을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국회 실험을 했느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아쉬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문을 두는 두 가지 시선. 첫 번째는 저희는 대통령의 한숨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화두를 띄우고 싶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차기 대권 후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반기문 총장 그분은 그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나라 지도자들 만나도 잘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그분이 높게 나오냐 하는 거는 뭐 저는 모르겠고 국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죠.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반 총장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국민들에게 물어보시죠라는 대목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린 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사실 정치 구단이거든요. 아, 박근혜 대통령의 차기 대권 후보 그 마음 속에는 반기문 총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웃음이 터뜨린 건데 임윤선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의 저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속마음이 들킨 건가요? 정치부 기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나 보죠? 예. 네. 글쎄요.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신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에 좀 호불호가 표정에 드러나는 편이잖아요. 아, 호불호가 표정이 드러난다. 예,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의원과 반기문 총장을 비교했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작년 네. 6월쯤엔 이렇게 뭐 눈이 이글이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눈빛은 없고 이제 호감이 있는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좋은 평가를 전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 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지지율이 왜 높게 나오는지 국민에게 물어봐달라라는 부분의 말씀이 좀 뜻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에게 물어봐달라. 국민에게 물어봐달라. 한때는 여론조사 대상에서 자신을 빼달라고까지 했던 반기문 총장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넣어서 그러네요. 국민에게 넣어달라라는 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만약에 정말 마음이 없는 분이면은 그런 얘기는 지금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겠죠. 아니면 적어도 반기문 사무총장 본인이 여론조사의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로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임기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야 될 텐데 국민에게 물어봐달라. 글쎄요. 국민에게 누구 보고는 국민에게 심판해달라고 예. 누구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물어봐달라고 물어봐달라. 하고 무슨 말씀인 걸까요? 톡 터놓고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제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뉴스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JP 김종필 전 총리의 구순 편지를 반 총장께서 직접 손편지로 써서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편지를 써서 반 총장이 슬슬 대선 행보를 갖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에 정세균 위원님, 차기 대권 후보, 내 자리를 이을 차기 대통령 자리는 절대로 김무성 대표에게 줄 수 없다. 반 총장에게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반영된 건 아닐까?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통령은 한 번도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정치 구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주변에서 흐르는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 말로 표현하는 건 7%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다른 어떤 사인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유추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박 대통령 유엔을 방문했을 때나 예. 또 올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기문 총장의 즉각적인 답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해 보건데 저는 박 대통령의 마음에 반기문 총장이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로잉하고 있다. 대선 주자로서 예. 여러 하나로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여기 어저께 대통령이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도 사무총장직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더라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네. 요거는 대통령이 약간 좀 잘못 해석하신 게 아닌가. 왜요? 사실은 대통령 이렇게 다른 나라 지도자를 보면은 이제 한국 출신이니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덕담이죠. 그럼 평가가 아니라 덕담이다. 네, 평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예. 외신들을 통해서 나오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제가 보건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지금 2년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게 대해서 그 전에 이제 호피 안한 총장이라든가 예. 그런 만큼의 평가가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나왔지만 아들을 만났는데 그 집 아들 똑똑해요. 옆집 아줌마도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예의도 몰라요.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좀 곤란하죠. 액면 그대로 믿지 마라. 예,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반 있습니다. 총장이 유승훈 특히 시장님. 예. 작년 하반기에
뭐 우리는 이제 팔이 좀 안으로 굽으니까 안 좋은 이야기 별로 안 하는데 국제적으로도 크게 이제 체면이 구긴 게 북한에 들어간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뭐 며칠 연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요새는 반 총장이 그래서 북한 이야기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아요. 예. 입에 담지를 않거든요. 지금 이제 올 한 해 동안 그러면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마지막 해인데 뭘 할 거냐. 반기문의 이제 아젠다가 뭐냐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보면은 보이는 게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국내 정치에 언급이 되는 거는 반 총장이 유엔 참모총장직을 수행하는데 되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예. 실은. 그렇다면 반 총장이 이런 걸 좀 안 하려고 해야 될 텐데 자꾸 또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몸은 뉴욕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뭐 종로에 서울에 있다. 뭐 와 있는 게 아닌가. 지금부터는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의도 연구원, 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출신인 여의도 연구원 김병민 전 의원님. 소설 한번 써볼게요. 네, 써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시니까 네. 이 대한민국 선거판 지역별로 어떤 구도로 돌아갈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반기문 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콘크리트 지지율, 50% 지지율의 힘은 TK, 네. 반기문 총장에게 TK 지지율을 몰아주고 어제 JP에게 반기문 총장이 편지를 썼듯 충청 대망론까지 불을 지펴줘서 반기문 총장이 TK의 충청권까지 집어든다면 과연 김무성 대표의 대항마로서 반기문 후보가 부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거 붙일만 하겠다. 되는 이런 생각이 카드다. 있지 않을까. 예. 소설입니다.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키워드는 저는 딱 한 단어, 충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이다. 예, 그래서 아까 어저께죠. 대국민담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걸 제가 아나요. 국민들이 아시겠죠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저는 충청도시 표현을 반영한 하이 코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제 박 대통령의 충청도시 표현이다. 예, 그러니까 반기문 우리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사실상 충청도의 맹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 그래서 그런 충청 민심을 고려한 약간의 하이 코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예. 이거를 언제 뭐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만이 아시는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을 쓰든 아주 그 초등학생 소설을 쓰더라도 이 정도의 퍼즐 조각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그런 형태로 TK의 조직력과 힘을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굳건한 표심 플러스 알파로 중원의 충청도의 민심까지 얻게 된다라면 이거는 김무성 대표뿐만이 아니라 사실 야당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르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소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자, 소설 하나 더 씁시다. 네, 하나 더 덧붙이면, 그래서 저는 안희정 카드가 불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안희정 듭니다. 카드. 만약에 충청 대망론의 힘을 입어갖고 반기문 총장이 진짜 여권의 후보가 돼요. 그럼 충청도 사람들이 몰표로 반기문 총장을 몰아주면 예. 문재인, 안철수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저는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남은 유일한 카드가 안희정 도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강하게 드는데요. 왜 아직까지 그분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지 모르겠다. 소설 하나 더 근데 덧붙였어요. 저도 이게 짧은 코멘트를 하자면은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한다면, 뭐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한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다. 그렇죠. 반기문 자체가 뭘 어떻게 한다면, 무슨 뭐 의제를 들고 나온다면 이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밀어준다면, 예. 김무성이 빠진다면 예. 이런 걸로 되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게요. 역사상 수동태 대통령은 없거든요. 수동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없고 본 적이 외국도 없다. 없고 최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의미 심장한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이분의 예. 약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친박계에서 반기문 그렇죠. 총장을 밀고 있다고 생각을 수동태이기 때문에 친박계가 예. 밀고 있는 밀고 거죠. 있다고 생각을 소설 하나 해요. 더 붙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얼마 전에 누구였나요? 어떤 친박계 한 의원이 홍문정 의원이요. 예. 홍문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이원 집정부제도 생각할 만하다. 오. 대외 외교 활동만 하는 대통령과 내각은 국내 일만 내치만 하는 내각은 따로 있고, 지금 그래서 지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예. 외교 일은 바깥 일은 말은 대통령이지만 별로 내가 국내 일은 신경을 쓰지 않고 해외에만 돌아다니는, 그렇다면 해외 얼굴은 잘 알려져 있으면서 싫은 말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곤란한 질문은 잘 피해 다니는 예. 반기문 총장 같은 그런 좋은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내각 일은 절대 신경 쓰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는 180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국내 내치는 우리가 전담하겠다 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예. 소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소설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이달 말에 친박 중에 친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최경환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다보스 포럼을 갑니다. 그런데 그 최경환 의원이 다보스 포럼, 스위스죠? 네. 스위스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또 의심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여태까지 난무했던 그 소설들 때문인데 최경환 의원 얘기를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정성윤 위원님, 최경환 의원이 국회로 복귀를 하면서 지금 계속 환영해 친박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술자리를 갖고 있는데 또 모였어요. 친박 재선들 의원 강남에서 3시간 동안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경환 의원이 우리가 대세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대세가 뭐냐? 대세가 뭐 그냥 많은 뭐 메인스트림 하는 대세도 있지만 이런 뜻이랍니다.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아,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대세가 아니라 대세인데. 대군요. 예. 예, 그거를 갖다만 패러디해서 대세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핵심이다, 예.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건배사 같은 거를 했고요. 참석자가 또 누구예요? 참석자가 보면 이제 많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 부르는 윤상현 의원이 아. 주도했고요. 누나라 부르는 윤상현 의원. 예, 조원진, 김태원, 유재중, 이진복, 노철래, 한기호 의원, 여당의 중진급, 예. 최소한 대선 이상의 그룹이네요. 상당히 그러네요. 힘이 실려 있는 그룹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돌직구쇼에서 참석자를 또 리스트를 입수해서 여러분께 사진과 함께 곱상하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볼까 윤상현 의원, 뭐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친박 중에 친박, 특사도 갔다 오셨어요. 김재현 의원, 뭐 여의도의 숨은 친박이다. 예전엔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드러내놓고 친박이다. 그리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저분은 친박은 아닌지 언박, 좀 언박. 헷갈리죠. 네. 이정은 의원, 대통령의 친박, 조원진 의원 다 친박인데 저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뭐 한기호 의원, 김태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박 아니면은 김무성 계인데 어제도 저희가 이 친박 비박 간의 세력 개편이 일고 있지 않냐 이런 의혹 제기했는데 정 의원님, 최경환 의원이 돌아오니까요. 한때는 비박이었던, 한때는 친 김무성 계였던 의원들이 자꾸 친박들과 접촉을 하네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친박이 아닌데 이 자리에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계 일부 의원들 참여를 해서 세를 과시를 했는데요. 아마 뭐 명목은 그동안에 부총리로서 고생을 했으니까 네. 국회에서 중책을 맡아달라는 그런 뉘앙스고 어저께 말한 대로 그 최경환 의원이 사실 국회의원회관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정말 그러시네요. 예. 회식을 찾아다니더라고 바깥에서 회식하느라. 찾아 들어가실 의원회관을 시간이 못 간다. 없고 좀 있으면 스위스 가셔야 네.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저께 또 우리 임윤선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이런 세력들이 모아서서 뭐가 되겠느냐. 예. 그야말로 이제 대세가 되려면은 지금은 갓 돌아왔지만 당대표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내부적인 생각으로는 당대표가 돼서 최경환 중심으로 적어도 뭐 다음 대선은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밑 어떤 접촉의 하나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소설을 쓰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소설 한번 써보자고요. 네. 최경환 의원의 우리가 대세 발언을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을 줄여서 대세다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최경환 의원이 자신감 있게 말했던 지난 술자리 발언 네. 배은망덕이었어요. 은혜를 의리.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 네. 두 번째 의리. 세 번째 우리가 대세다. 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소설에 저는 사극을 조금 더 덧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아까 수동태 얘기도 하셨고 항상 임금을 강력한 왕권이 없는 사람을 신하들이 임금을 세우려고 하면은 늘 수동태처럼 약간 힘도 없고 우리가 움직이고 조정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딱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왕권을 잡는 순간 그때부터 숙청이 시작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반기문 총장이 여러분들은 수동태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강력한 능동태로서의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럼 흥선대원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엎드려 있는 형국이 아닐까라는 소설을 좀 써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여의도 의원들께서 반 총장이야 뭐 딱 대통령 만들고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어 하고 자 우리가 대세니까 뭉쳐 하고 뭉친다는 소설을 쓴다면 예. 아까 거기에 비박계로 볼 수 있는 강원도의 권성동 의원도 있죠. 한기호 의원도 있죠. 다 한기호 의원은 군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세력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막 서로 몰려들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이거와 별개로 반기문 총장이 진짜 대권의 뜻이 있다면 비선 조직으로서의 캠프를 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세 하다가 나중에 가장 대세였던 사람이 제일 먼저 칼을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떠오르는 권력
정치인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윤태곤 실장님인데 박원순 시장 캠프, 안철수 의원 캠프, 하여튼 저 때문에 떨어졌죠. 다 갔었어요. 예. 아니 또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그 최경환 의원이에요. 이 우리가 대세 발언 조심해야 된다. 김병민 전 의원 방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죠. 사실입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능동태, 수동태 말씀드렸는데 최경환 의원 집정부제 때 이야기 나왔던 것도 그렇고 반기문이 이제 주어지만은 바이 최경환, 바이 친박 이렇게 되는 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메이드 않습니까? 바이. 그러면은 반 총장이 점점 뜬다면은 뒤에 바이는 잘라버릴 수 있어요. 다른 바이로 고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경환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나는 뒤에서 밀어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소설 써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저 너무 좀 전면에 영문학과 나왔나요? 영문학과 예. 나왔어요. 아, 맞구나. 예, 그래요. 바이, 수동태, 능동태 이런 무식하게 쓰는 걸로 봤어요. 오, 날카로우신데요?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또 다른 최경환이 오늘 탈당을 합니다. 이 최경환은 새누리당의 대세 최경환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경환을 의미하는데 윤태곤 실장님, 저는 최경환 탈당이라서 야, 이 친박연대를 하나 만드시나 이런 오해를 아주 잠깐 했었는데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이죠. 최경환 실장. 마지막 비서관, 끝까지 지킨 비서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아마 서거하셨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최경환 비서관이 이제 옆을 지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실에 직접 들어가는 사람은 이희호 여사하고 최경환 비서관하고 한 3명 정도였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고 호남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이분이 탈당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공개를 이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 재밌는 거 한 가지 포인트가 탈당의 의미도 큰데 이분이 어디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 하니 이미 탈당해 있는 임내연 의원 지역구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탈당파하고 더불어민주당만의 경쟁이 아니라 신인하고의 경쟁 3파전이 될 것이다 호남에서 예. 이런 거에 이제 물꼬를 트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DJ 개들이 싹 다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도 탈당을 했고 주승용 최고위원까지 어제 탈당을 했고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뿐이 아니라 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이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 어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른바 총선 연기론, 4월 총선 불가, 미루자, 내 지역구도 없어졌다. 현실성 있나?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 총선 연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총선 연기론 말도 안 된다. 전쟁 중에도 선거 치렀다.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김무성 대표 선을 그었는데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 총선 연기론이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사실은 선거구 무효 사태 사실은 네.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여야 의원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 총선 미루자. 어떤 내용입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설익은 총선 연기론이라는 경향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뽑은 것 같습니다. 설 익었다라는 표현. 어저께자로 조선일보 아마 칼럼에 이제는 총선이 연기해야 된다는 칼럼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안철수 캠프에서도 그 기사를 보고 난 뒤에 이런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의 이 선거구 공백을 메꾸는 대안을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발표를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총선 연기론으로 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정치 시기를 한 2년 정도 전으로 돌리면은 지방선거가 있을 때요.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바로 앞둔 시점에서 생각하기도 참 어려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유권자들한테 알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국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선거기일을 연기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안철수 의원이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예. 명확하게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다 전면 중단하고 예. 예비후보들 선거운동 다 중단하고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예,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가야죠. 예. 이걸 획정하기 위해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하지 말자라는 선언적 의미를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든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야 되는 역할이 제3당의 역할일 텐데 예. 총선 연기론? 저는 좀 성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미 의원 입에서 돌직구 나오는데 정성희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적어도 대한정당을 자처했더라면 선거를 연기하자라는 말보다 당장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 모든 선거운동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선거구 획정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선거 연기로는 국민의당 그 창당 준비위원회 성명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안철수 의원이 약간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속내가 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자기가. 상당 준비가. 상당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상당 준비가 안 되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지금 선거 획정도 안 안 그래도 됐으니까. 울고 싶은데 조선일보에서 선거 연기하자고 했으니까 잘 됐다고 예, 탓해요. 어차피 생각했어요. 7월 이제 뭐 다음에 다음 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인가요, 국회의원들? 예. 그때까지 실을 불어서 라인업도 하고 사람도 데려오고 지금 안 그래도 인물 경쟁에서 예. 영입 경쟁에서 더 민주한테 밀리는데 그 사이에 빨리 이제 창당 영업을 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네. 저한테도 읽히면 우리 국민 모두한테 읽힌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지금 네. 안 그래도 영입 러시잖아요. 영입 러시죠. 거기 분들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은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몰려올 줄. 이 추세로 보면 더 많이 몰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거예요. 늦추면 늦출수록 더민주에선 더 많이 탈당할 것이고. 아마 선거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선거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늦추면 늦출수록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안 의원의 얘기 중에서 우리가 또 그래도 유의할 만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뭐였냐면은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된 것은 바로 거대 양당의 카르텔 때문이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 카르텔이 지금 서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데 강력한 제3당이 발생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요 이야기만은 우리가 또 그래도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그래서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거거든요. 안 의원이 제가 볼 때 이 심지를 심어놨어요. 불꽃을. 지금 임윤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지점인데 아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심판에 맞서는 국회 심판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의원이 결국 이번 총선 때 할 이야기는요. 여야 청와대까지 해서 정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 더 높아서는. 예. 그러면서 이제 여야를 동시에 공격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선거구 획정 똑바로 못 해놓고 있지 않냐라는 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흥미로워지는 게 선거구 획정을 지금 이제 뭉개고 있는 게 사실은 새누리당하고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둘 다 같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손해볼 게 없었던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안철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빚진 게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 플레이어로 들어가면은 두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최소한 자기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의원은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여야가 뭔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고리들을 차단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 심지를 숨겨놨다는 거죠. 과연 안철수 의원의 속내는 조금만 나한테 시간이 더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카드를 많이 영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다. 일지 아니면 정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심판하려는 의지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어제 저희 새누리당 공천 룰 이야기하면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 신인이라고 가산점 주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 신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여러모로 서운한 대접을 새누리당에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요, 정세균 의원님, 사실은 뭐 신인이다 아니다 뭐 가산점이다 이 여부를 떠나서 김무성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에 어디 출마시킨다 저기 출마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안대희 전 대법관 자꾸 김 대표 이런 식으로 실망하면 나 중대 결단한다 라고 말까지 나와서 안대희 전 대법관 불출마 선언하나라고 많은 기자들이 예상을 했는데 결론이 조금 이상해요. 김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대인 같은 풍모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저께 말한 대로 서운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 안대희 전 대법관 별명이 이제 너무 잘 드는 칼이죠. 예.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잡으면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거물을 데리고 왔는데 대접이 이제 굉장히 서운하고 본인은 실제로 부산에서 출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예. 험지 출마론에 따라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도 이거가 며칠이 지금 황금 같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확정을 안 줘주는 거예요. 예, 황금 같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비후보를 다 등록하고 지금 길거리에서 추운 데서 뛰고 있어요. 이런 상황 중에서 지역구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참다 못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중대결심이라는 것은 불출마가 아니고 예. 내 맘대로 출마할 거야. 난 그냥 해운대 나갈래. 라는 생각이었는데 오후에 극적으로 아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조정 끝에 그래 당의 뜻에 따라서 서울의 험지 출마로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네. 지금 검토되는 지역구가 동작갑, 그다음에 관악갑, 마포갑, 금천갑인데 전병헌 의원, 유기용 의원, 노웅래 의원, 이목희 의원 이렇게 네 군데 중에서 하나로 아마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영민 전 의원님. 네. 이 대목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김무성 대표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건 네. 김무성 대표의 일관되지 못한 주장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김무성 대표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는 거물을 영입을 해오고 모셔온 건데 사실은 그 전에 김무성 대표가 우리는 전략공천 없다. 찍어서 예전처럼 밀어주는 깃발 꽂아주는 그런 선거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가만히 보니까 안철수 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꼭꼭 좋은 인재들 영입하니까 그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대희 대법관을 모셔왔는데 모셔놓고 보니까 전략공천 없겠다는 말과 상향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안대희 대법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략적인 모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세훈 전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만큼이나 지금 마음이 참 찹찹한 게 오세훈 전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 다 만약에 자기가 원래 출마하고자 했던 종로 그리고 부산에 가갖고 열심히 뛰고 있으면 저는 작은 정치를 지향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분 다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충분히 이길 경쟁력이 있고요. 국회의원 배지 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김무성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큰 정치에 대한 꿈이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 당이 진 빚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진짜 당원들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사퇴해서 당이 엄청난 피해를 줬죠.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나와갖고 조금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 뒤로 국정에 나름대로 발목을 잡히게 하는 좀 경향도 있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험지 출마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좀 회복도 하고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험지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말 큰 정치를 꿈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의 험지에서 출마해서 승리를 해요. 지금 새누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거든요. 굉장히 좋은 카드로 쓰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당이 원하는 대로 결국은 가긴 갈 거다라는 예.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맞는 지금 말씀이신데요. 동작, 관악, 마포, 금천인데 지금 다 야당 의원들이 현역 지역구로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안 좋은 데거든요. 제가 좀 안대희 대법관에 여기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어요.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 그냥 험지인 게 아니라 제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한나라당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예. 전직 의원들이라든지 정치 신인도 아무도 안 가는 곳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오늘 신문에 하는데 뭐 배승희 변호사 이런 분도 중랑 간다 어디 간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전혀 겹치지 않는 곳으로 다 소거를 시키고 남은 거 중에 고르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남은 지역구다. 예를 들어서 중랑, 노원 이런 것도 충분히 험지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신인이 한 명이라도 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 가라고 한 게 이 네 군데고요.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한 동작, 관악, 마포, 금천. 그리고 이 네 군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호남세가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예. 동작, 관악, 마포, 금천 네 군데 다요. 안대희 전 대법관은 아시다시피 부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부산에 출마하시려고 한 분입니다. 그냥 새누리당 간판으로 가도 쉽지 않은 곳인데 특히 호남세가 센 곳에 가라고 한다. 그리고 당내에서 전 현직 의원은 물론이고 정치 신인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냥 비어있는 곳 중에 고르라고 한다라는 거는 제 옆에 좀 컨설팅 하는 분이면은 예. 차라리 제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면요. 제가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뭐 노원병에서 안철수 뭐 의원하고 붙겠다라든지 뭐 어디 강북구에서 뭐 어디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라고 하면 자기 프레임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내가 도전하는 이미지를 가지는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당에서 이제 남들 다 나눠주고 남는 거를 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예.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원래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예. 아니,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조직에 또 수능해요. 네. 이 명예와 조직 수능력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이 정치권의 선거 공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살펴봤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동시간대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국정 신년 연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만든 다음 도입구 신문입니다. 대통령의 키워드가 한숨이었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키워드는 조크, 활기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연설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죠. 예, 이게 미국과 한국의 의회 분위기의 차이 때문도 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참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싫어도 대통령에 대한 이 존경감은 표합니다. 박수 갈채 치죠.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할 때 우리 국회의원들 환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가 임순 변호사님, 늘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국회 분위기, 그다음에 미국 의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어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왜 아까 전에 저게 뭐죠? 반기문 대망론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 물어보시죠라는 농담에 뒤에 사람들 막 박장대소 하던데요. 예. 왜요? 우리도 많이 웃어요. 근데 이제 국민 분위기가 워낙에 근데 국회의원들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저러고 나오면 대통령이 격없이 저게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올 거예요. 또 워낙에 우리가 좀 형식과 규제와 이런 걸 중요하다 보니까 네.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유독 격없는 걸로 유명한 게요. 왜 예. 지난 12월 24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제가 보려고 예약까지 했다가 미처 못 봤거든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 유명한 오지 탐험가랑 같이 곰이 먹다 버린 연어 예. 구워 먹는 그런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오. 그러니까 워낙에 쇼맨십이 좋고 밝은 이런 스타일이어서 보기에는 좋네요. 예. 정선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은, 저런 격 없는 거, 격 없이 또 환영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국도 공화당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발목 잡기 저리 가야 할 정도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저렇게 대통령이 왔을 때 의원들이 환영해 주는 것은 대통령 자체에 대한 것이보다는 대통령직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거는 굉장히 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불금이란 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불타는 금요일. 내일 토요일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이 불에 탄다. 근데 요즘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주말에도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전혀 되지 않지만 세일도 목요일에 띄우고 회식도 목요일에 하고 영화 개봉도 목요일에 맞춰서 한다니까 정말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불타는 목요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목요일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타는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불타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